자, 25장 현학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과 26장은 교육을 주제로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25장은 이 현학에 관한 글인데, 현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여 뽐낸다라는 뜻이죠. 현학의 원 단어는 이제 빼당티즘이라는 말입니다. 빼당티즘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을 쭉 추적을 해 보면 무조건 이제 학식을 자랑한다라는 뜻보다는 교사의 직분에서부터 학식을 자랑하기까지 넓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제목은 현학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학식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사의 직분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몽테뉴는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조롱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마음이 상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에 그 빼어난 인사들도 교사들을 경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인이었던 뒤벨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 선생을 경멸하던 분위기를 문제시하던 몽테뉴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런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봤더니 교육받은 사람도 생기와 명석함이 떨어지고 칭찬할 만한 판단력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관련된 그 라틴어 문구로는 가장 뛰어난 학자가 가장 위대한 현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 고대에도 있다시피 항상 많이 배웠다고 해서 현명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주님 중 맞이되는 이가 이제 했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로만 꽉 찬 두뇌라든지 물을 많이 준 식물, 기름을 과도하게 넣은 등불 이런 것처럼 학식을 지나치게 많이 쌓으면 오히려 현실에서 무능력해지기도 한다라고 이제 공부만 너무 많이 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몽테뉴는 이제 이 말을 동감을 하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대단한 지식인들이 유능하거나 위대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철학자들은 거침없는 풍자 정신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테아이테토스라는 대화편에서 나온 건데,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의 견해를 조목조목 예시하면서 그 고유한 사고방식을 묘사를 하죠. 예를 들면 철학자들은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대신에 양의 고열을 짜며 털을 딱 깎아가는 폭력적인 양치기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권력자들을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권력자들을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철학이라는 그 학문을 위해서 현실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현실 외의 그런 추상적인 세계만을 추구했던 인물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또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은 7대나 부유했어라고 뻐기는 사람이 있다면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나 조상을 따져보면 수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 왕, 신하, 그리스인, 야만인도 섞여 있을 텐데 뭐 대단한 자랑거리냐고 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항상 다루는 주제들이 비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들이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말 따라 철학자들은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비판 정신을 늘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과거에 위대했던 철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철학자들은 패기와 통찰을 갖고 있었는데 동시대의 그 자칭 철학자들은 수준이 낮은 처신과 저열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철학자들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이론 못지않게 실제 삶에서도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음을 증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라쿠사의 기하학자가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죠.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로 이제 시라쿠사가 공격을 받을 때 그가 발명한 군사도구로 이제 유명한데, 두 가지가 이제 갈고리와 거울이죠. 아르키메데스의 갈고리라는 것은 지뢰의 갈고리를 단 밧줄을 연결한 것으로
연안에 접근한 적선에 던져서 지뢰를 이용해서 배를 전복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은 대형 거울을 해안에 배치해서 거울에 반사된 빛을 적선에 집중해서 불을 붙이는 게 무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같은 인물은 평상시에는 이제 열심히 그 학문 탐구를 하지만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자신의 어떤 그 학문적인 실력에서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한 멋진 무기를 만들므로써 나름대로 현실에서도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테베의 철학자로 견유학파인 디오게네스의 제자인 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지휘관들을 당나귀 몰입꾼이 아닐 때까지 철학을 해야 한다라고 철학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할 만큼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날카로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또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었다시피 철학자이지만 그 이전에 정치가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탈레스의 일화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현실 감각을 갖추면서도 학문에서도 상당한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즉 철학자들은 지혜는 있으나 분별은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몽테뉴의 설명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이 사주라는 말과 분별이 있는 프리덩이라는 말은 라틴어상으로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원을 추적을 해보면 조금 더 좀 다른 내용이 짚힙니다. 그리스어에서 이제 프로네시스라는 말이 라틴어 번역으로 갔을 때는 이제 프루덴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 말이 이제 프랑스어인 그 프리덩스 분별이라는 뜻이 되고 거기서부터 형용사형인 그 프리덩 분별 있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판단력이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그리스어의 이제 프로네시스의 의미가 담긴 말이죠. 이제 프로네시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우리가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잘한다라는 좀 약간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철학적 지혜와 구분되는 삶의 실천적인 면모에서 나름대로 좋은 해결책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지혜는 이론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화가 되고 하면서 지혜는 있으나 분별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론적인 지식은 강하지만 뭔가 현실적인 그러한 분별력 또 즉 그리스어로 따지자면 프로네시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몽테뉴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철학자들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몽테뉴는 이제 그것보다는 동시대 철학자들이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다라고 꼬집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시대 철학자들한테 당신은 그렇게 이론적인 지식에는 밝은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지혜를 못 보여주느냐 또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을 못 보여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동시대 철학자들이 지혜는 있지만 우리는 분별은 좀 없어요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몽테뉴는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들은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다라고 꼬집으면서 이제 아주 혹평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과거 철학자들의 균형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몽테뉴는 본격적으로 학문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학식은 채우지만 판단력과 덕성은 도외시하는 그러한 당시의 교육 방법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기억의 창고를 채울 뿐 이해력을 증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책 저 책에서 지식을 베끼어 잠시 사용하다가 바람에 날려보내고 또 다른 이제 다른 지식을 여기저기서 채워갖고 자기 것인 양 다니면서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선생들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그 교육이 이해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하면서 판단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그러한 좀 황당무계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말이나 인용하는 습관의 극단적인 예로 제시된 경우는 어느 부유한 로마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그 칼비시우스 사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27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몽테뉴가 소개한 것보다는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롭죠. 이 사비누스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한 부자이자 속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갖고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우스, 프리아모스 같이 트로이 전쟁에 아주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의 이름도 가끔씩 잊어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을 부를 때도 이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서 부르곤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식 있는 사람처럼 본인이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메로스의 작품 전체를 암송하는 노예, 또 헤시오도스의 시를 암송하는 노예를 포함해서 시인 9명의 시를 각각 암송하는 노예를 사들여서 늘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 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오면은 노예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식구를 암송하게 시키곤 한 거죠. 자, 그러면 호메로스의 작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송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예가 딱 일어나 갖고 그 암송을 하는 거죠. 이제 만찬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 하나가 그러지 말고 서가를 잘 꾸미는 편이 돈이 좀 덜 들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제 자기 집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곧 자기가 아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서가를 꾸밀 필요가 없이 내가 고용한 노예들이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아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일화죠. 아주 뭐 몽테뉴가 이야기한 대로 지식만을 자기 곁에 두고 자신은 전혀 판단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대 사람으로 이제 뭐든지 사전을 통해서만 알려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했었죠. 이거와 이제 정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루쿨루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군인이자 연설가로 이 키케로의 아카데미 학파 2권에 소개된 인물인데 젊은 나이에 이제 미트리다테스 전쟁에 파견이 돼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 그 가는 도중에 이 행군을 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듣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기록을 읽으면서 그거를 자기가 다 흡수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판단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키케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클루스 같은 인물은 남의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소화를 해내서 그것을 자신의 판단력으로 제대로 발휘를 했던 아주 이제 훌륭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자가 바로 이 루클루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식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으로까지 완전히 소화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글을 너무나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갖고는 현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을 그 페리고르 지방의 속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이 되겠죠. 글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삶에 필요한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표면적인 지식만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양 허우적거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글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몽테뉴는 자기 시대에 가장 그 훌륭했던 자기가 봤을 때 외모는 이제 그렇게까지 뭐 남들한테 지식인인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지식인의 예로서 프랑스의 인문학자인 그 아드리엥
티르네브를 손꼽았는데 몽테뉴는 이제 티르네브 같은 인물을 훌륭하고 힘찬 천성이 나쁜 교육의 해로움을 견뎌낸 결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천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앞뒤 맥락을 본다면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 혹은 이제 판단력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몽테뉴가 하는 얘기는 판단력이라는 것은 지식 없어도 작동을 하지만 지식은 판단력이 없을 경우에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지식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판단력이 제대로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판단력이 제대로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천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판단력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제대로 잘 쌓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학문이라는 것은 단지 눈을 뜬 사람,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의 시력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두 다리의 걷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까지만 그칠 뿐이고 판단력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일은 학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문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긴 있지만 판단력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충실한 판단력 위에 적절한 지식이 가해져야 하는 거고 마치 물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염료처럼 배어들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지식과 판단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예는 페르시아와 라케다이몬의 모범을 통해서 지식 교육을 하기 전에 덕을 쌓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페르시아의 사례인데 페르시아의 교육에 대한 사례는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에서 이제 끌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자녀들을 정의를 가르치는 공공학교에 보낸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 기록이 꼭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의를 가르치는 공공학교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페르시아가 나름대로 이 문제에 있어 갖고는 좀 더 선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키루스가 이제 판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은 교육의 예를 이제 크세노폰의 저서에서 뽑아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아스티아게스라는 키루스의 외할아버지가 물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머니인 그 만다네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인즉슨 이제 덩치가 큰 학생이 다른 학생의 튜닉, 본문에서는 외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벗겨 교환한 사건을 놓고 이 판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키루스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제대로 판단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율성만 가지고 판단을 했지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현실적인 상호 이익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요 현실적이고 더 뛰어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키루스가 받은 교육에 따르자면 원칙적인 문제 즉 무엇보다도 정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교육을 했고 또 심지어는 그 왕과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맞을 정도로 상당히 엄하게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인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채찍질을 맞았다는 사례와 이제 좀 연상돼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어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을 잊었을 때 얻어 맞았던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어 불규칙 동사를 잊어버렸을 때 때렸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채찍질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이 채찍질을 하는
뭐랄까요, 계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의 교육에서는 입법가 리크루고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루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파르타의 모든 그 문화를 그 세운 입법가이기도 한데 이 교육도 이제 그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이제 리크루고스가 어떻게 이제 교육을 세팅을 했는가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이제 봐야 되는데 어, 리크루고스의 교육 방식을 보면 학문을 통한 지식 교육보다는 실천의 가르침이 더 중요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도 보면 어떤 인물을 칭찬하고 비난할 때 논구가 분명하도록 이제 말로 하도록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어떤 글로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같이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을 한 것이 이제 스파르타의 교육의 특징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이해력을 예리하게 만들어주고 판단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적인 배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하면서 아테네는 이제 말을 가지고 교육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지만 스파르타는 이 행동을 가지고 교육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몽테뉴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기준에 본다면 이 스파르타가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테네의 웅변 교육이 아테네의 문화를 꽃피우고 결국은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그 이제 훗날 역사를 봤을 때 그 아테네가 이제 문화의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말의 교육이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제 몽테뉴가 강조하고자 하는 판단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스파르타가 훨씬 더 뭐랄까요, 이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몽테뉴의 입장에서는 스파르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아테네보다는 좀 훌륭한 교육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제 학문 탐구가 국가 전체의 덕성을 떨어뜨리고 기백을 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자기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거냐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에 동시대의 그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원정 당시를 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했는데 역사가들은 사실은 이제 프랑스군이 당시로서는 생소한 야전용 대포를 동원을 했고 이탈리아는 이제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였다에다가 용병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프랑스가 승리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제 몽테뉴는 그 당시에 샤를 8세를 수행한 귀족들의 입을 빌어서 이탈리아가 이제 학문에 지나치게 힘을 쓴 나머지 상무적인 기질이 약해졌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몽테뉴와 동시대 사람들은 학문이 지나치게 많이 발달을 하다 보면 실전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갖춰야 되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뭐 실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만큼 이 학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천을 좀 등한히 하면 나라의 어떤 기백이 좀 사라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세이가 마무리되는데, 해설 첫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현학은 단순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자기 학문을 자랑한다라는 좁은 뜻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가 지식 교육만을 강조하는 교사들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5장은 이제 26장과 함께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비판은 26장에 보면 그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역시 비슷한 논조로 이어지면서 교육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지를 강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25장의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26장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